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나카야마 시치리 씨의 단편 연작 소설집 7색의 독을 읽어드릴 거고요. 블루홀 6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는 총 7가지의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붉은 물, 두 번째 검은 비둘기, 세 번째 하얀 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별로 작품이 나눠져 있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네 번째 작품 푸른 물고기예요. 전체적으로는 형사물, 추리물 이쪽인 것 같고요.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말이야. 류씨는 그런 부분에는 욕심이 없다고나 할까? 손해보는 면이 있어. 에미는 여전히 연상을 연상으로 여기지 않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 사실이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손해 본 건가? 그냥 혼인신고서 한 장일 뿐이잖아. 아직 9월이잖아. 12월에 혼인신고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올해 12달치 소급해서 돌려준다고. 지금 혼인신고하면 아까워. 얼마나 돌려받는데? 류씨의 수입으로는 8만엔 정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라고. 8만엔.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렇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환급 따위 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기에 한무라 류는 어렴풋이 어색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를 부양한다니. 죽은 부모가 이 말을 들으면 분명 뿌듯한 표정을 짓겠지.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12월에, 결혼식은 내년 이후에 괜찮지? 뭐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부이기도 하니까. 에미는 그렇게 말하며 료의 목을 보들보들한 팔로 감았다. 순간 향수의 달콤한 향이 콧속을 간지럽혔다. 에미의 팔은 단단한 사슬 같았다. 이렇게 되면 료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료가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 모토하시 에미가 처음 나타난 것은 석 달 전의 일이었다. 대나무 낚싯대부터 카본 낚싯대까지 쭉 진열된 낚싯대 코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어떤 물건을 찾으십니까? 평소와 같은 영업용 미소는 다음 한마디에 날아가 버렸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요. 물어봤더니 살면서 낚시터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적조차 없다고 했다. 다시 보니 프릴이 달린 번듯한 치마 차림이었는데 낚싯배 위보다는 오모테산도를 걷는 편이 더 어울릴 법한 여자였다. 낚싯대를 고르는 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손님이군. 그렇게 생각한 류는 우선 낚시에 어울리는 패션부터 설명하기로 했다. 최근에 낚시가 은근히 유행하면서 젊은 여성 고객도 종종 눈에 띄었는데 개 중에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싫어서 일찌감치 낚싯대를 놓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구명조끼 사이즈를 맞추고 미끼 종류를 설명하는 동안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대화 장소가 가게에서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호텔 객실로 바뀌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올해로 45살. 지금까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연애와는 인연이 없었던 인생에 찾아온 늦은 봄. 게다가 상대는 아직 20대로 얼굴이 작은 미인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몹시 어울리지 않는 연애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들여다보는 거울 속에는 피로에 지쳐 빨리도 추하게 늙기 시작한 중년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집신도 짝이 있다지만 이런 남자를 선택한 여자는 호기심을 넘어 취향이 기이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도 에미는 료에게 멋지다고 말해줬다. 윤기를 잃은 피부나 희끗희끗한 머리가 섹시하다고 말해줬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또래 친구들에게 물으니 요즘은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이 유행이며 경제력 없는 젊은 남성보다 중년 남성을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여성이 많은 듯 하다고 해서 아주 조금은 수긍이 갔다. 떠올려보면 자신의 인생에 아름답다고 할 만한 추억은 아무것도 없었다. 색정적인 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번 일도 없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대로 낚시용품점 주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인가 생각하던 참에 나타난 만남이었다. 하나쯤은 이런 분에 넘치는 일이 생길만 하다고 생각했다. 그보다 말이야, 내일 바다로 갈 거잖아. 어디까지 갈 거야? 내일은 조금 먼 바다까지 가볼까 생각 중. 먼 바다? 지금 쥐치가 맛있을 때잖아. 쥐치라니? 나 그런 물고기는 처음 들어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쥐치라고들 부르지. 흔히 복어 대용품으로 취급하지만 제철 쥐치는 여차하면 복어보다도 맛있다고. 뭐라고? 복어보다 맛있다고? 하지만 복어는 독이 있어서 복어 요리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쥐치는 독이 없어서 간도 식초에 절여 그대로 먹을 수 있어. 껍질을 벗기기 쉬워서 아마추어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고. 그 아마추어는 날 말하는 거야? 하하, 아직도 생선 손질을 못하는 애미에게 맡길 줄 알고. 전부 내가 할 테니 보고만 있어도 돼. 이러니 내가 료씨를 안 좋아하고 배겨? 애미가 갑자기 안기는 바람에 료는 다다미 위로 쓰러졌다. 바로 그때 문을 열고 유키오가 나타났다. 저기 말이에요, 매부. 금슬이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처남 앞에서 그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죠. 그 전에 노크를 하는 게 예의잖아. 서둘러 몸을 뗀 에미가 입술을 삐죽이며 반박했지만 유키오는 그다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희죽희죽 웃었다. 그야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내 집처럼 편하면 예의도 안 차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미안해요, 매부. 왜 나한텐 사과 안 해? 거기에 털나기 전까지 같이 목욕한 여동생한테 새삼스럽게 사과는 무슨. 성희롱이야. 방금 한 말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성희롱이라고. 애들로 축하한 거야. 성희롱 성립 안 되거든? 유키오는 쾌활한 웃음을 날렸다. 이 남자는 자신보다 10살은 어린데 몹시 나이 지긋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게다가 연장자에 대한 배려도 있지 않아 호감이 높았다. 유키오는 에미보다 한 달 늦게 료의 집에 굴러들어왔다. 에미가 료와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찾아왔는데 하루 이틀 매일 밤마다 축하 파티를 하는 사이에 눌러앉아 버렸다. 아무리 동거 상대의 친오빠라지만 졸지에 동거인이 늘어나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유키오의 개방적인 성격과 에미의 기쁜 듯한 태도에 떠밀린 듯한 모양새로
지금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류 자신이 이 생활을 기꺼워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줄곧 혼자 살았는데 단란한 가족을 경험했던 자에게 찾아온 고독은 서서히 중독되는 독약과 같았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이며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반복하니 가슴속에 공허감이 몰려왔다. 그것은 TV의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으로 나쁜 감정을 배양하는 근원이 됐다. 그 공허감을 채워준 사람이 유키오와 에미 남매였다. 료도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에 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민폐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한 거야? 아, 내일 나갈 배낚시. 료씨가 쥐치 잡아준대. 이 시기 쥐치는 보거보다 맛있대. 오, 보거보다 맛있다고? 그건 뭐 기대되네. 신선함이 생명이니까 잡자마자 배 위에서 바로 손질해서 먹게 해줄게. 오, 이게 웬 호강이야? 호강이나 마나 낚시용품점이라 그나마 생기는 국물이지. 아, 그니까 아침은 먹지 마. 배에서 점심을 맛있게 잔뜩 먹으려면. 그러자 에미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료씨 괜찮겠어? 아침밥 굶었다가 허탕이라도 치면 우리는 배 위에서 다 쫄쫄 굶어 죽을 거란 말이야. 확실히 아마추어한테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이맘때에 쥐치도 못 잡을 것 같으면 낚시용품 장사 같은 건 접어야지. 다소 뿔이 난 듯한 말투에 유키오와 에미는 서로 마주보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료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런 평온을 바랐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때 가게 앞에서 소리가 났다. 이봐, 있어?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았다. 료는 터져 나오려는 한숨을 참으며 가게를 나왔다. 안녕했어? 가게 앞에 불량해 보이는 남자가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서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업 방해였지만 특히 삼배간과 엷은 눈썹 때문에 인상이 더욱 나빠 보였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친동생한테 할 소리야? 데루유키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오랫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요즘 들어 종종 얼굴을 내밀잖아. 무슨 속셈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잖아. 애도 아니고 날마다 본가에 왜 오겠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제대로 얼굴 비친 적 없으면서. 데루유키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불리해지면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는 버릇은 여전했다. 5살 터울. 피를 나눈 단 한 명의 형제.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행실이 나빠 밤장사를 전전하다가 폭력 조직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탓하기는 해도 데루유키의 얼굴을 보지 않아서 좋았다. 피를 나눈 혈육보다 타인이 더 편하다. 아니, 피를 나눴기에 비틀린 애증일지도 모른다.
가게 꼴 하고는 올 때마다 파리만 날리네. 안 망하는 게 용해. 신경 꺼. 낚시용품 같은 건 박리담회잖아. 어차피 아버지 때부터 다니던 단골로 겨우 벌어먹고 살겠지. 집안 장사라서 데루유키도 내부 사정을 꿰고 있었다. 만약 장인이 직접 만든 고급 대나무 낚싯대나 최신 소재로 만든 낚싯대라면 값이 나가겠지만 낚시용품 대부분은 용돈으로도 살 수 있다. 가게 주인이 낚시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고객과 교류할 수 있고 단골 손님도 생긴다. 그래서 큰 돈은 못 버는 대신 크게 손해보지도 않으며 불황에도 강하고 유행도 꺼지지 않는다고들 한다. 뭐야? 이제 와서 본가 장사에 흥미라도 생긴 거야? 참, 그럴 리가 있냐? 지질이 궁상 맞은 장사 따위. 그럼 무슨 일인데? 오늘도 왔어? 그 두 사람. 두 사람. 모토하시 남매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연하지. 계속 동거하고 있는데. 빨리 내쫓아버려, 그놈들.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더니 여자만도 모자라 그 오빠 놈까지 같이 산다고? 도대체 얼마나 멍청한 거냐? 여기가 언제부터 무료 쉼터였어? 어차피 형 재산을 노리고 굴러 들어왔을 게 뻔해. 내 재산이라고? 재산이라곤 고작이 코딱지만한 가게 한 칸 뿐인데 건물까지 통으로 팔면 꽤 큰 돈이야. 그래, 야쿠자들이나 할 법한 발상이네.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나름대로 질이 나쁘다고? 야쿠자는 적당선을 알거든. 쓸데없는 짓까지는 안 해. 하지만 아마추어는 정도를 모르니까 안 해도 되는 일까지 건드린다고. 닥쳐. 료는 데루유키의 팔을 붙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데루유키의 말을 안쪽에 있는 두 사람에게 더는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너처럼 살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나쁜 인간으로 보이나 보지? 그건 아니지. 데루유키는 비뚜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간은 원래 다 나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너란 놈은? 옛날부터 도덕주의자였던 형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인간은 누구나 가슴속에 악의를 품고 있어. 우리 야쿠자들의 악의는 겉으로 티라도 나니 애교지. 아무튼 간판이니까. 근데 평소에 숨기고 있는 아마추어들은 감당이 안 된다니까. 저 두 사람을 욕하면 가만 안 둬? 욕 안 해. 이 가게 권리 일단 내 앞으로 해놔. 뭐라고? 등기상으로만 그러라는 거야. 가게의 토지 건물 명의자를 나로 해. 그러면 쟤네들도 형을 노릴 목적을 잃을 거야. 물론 저놈들이 집을 떠나면 다시 명의를 돌리면 되지. 수상한데? 거참, 동생 말 좀 믿지 그래. 신뢰를 받고 싶으면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 데루유키는 말과 함께 침을 뱉었다. 정말 하는 짓이 하나도 안 변했구만. 중딩 때랑 똑같아.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후회하지나 마. 후회할 만한 인생은 살지 않았어.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나도 후회 안 해. 이딴 낚시용품 가게의 주인 노릇이나 하다 끝나는 인생 따위 사양이니까.
데루유키는 어깨를 들썩이며 등을 돌렸다. 또 올게. 다시는 오지 마. 데루유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손을 흔들며 떠났다. 류는 차라리 그 뒷모습에 대고 욕이나 퍼부어줄까 생각했다. 가게로 돌아와 안으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다. 에미와 유키오가 어색한 듯 다다미로 시선을 떨궜다. 나는 차 좀 내올게. 에미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시 데루유키와의 대화가 이곳까지 들린 듯하다. 미안해요, 유키오씨. 혹시 들었으면 그놈이 한 말은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야쿠자 놈이 짓거린 말이니까. 아니에요. 사과할 사람은 저죠, 매부. 유키오는 시든 꽃처럼 고개를 숙였다. 사실 이렇게 남매가 눌러앉은 게 몰상식한 짓이라는 건 알지만 너무 편하고 좋아서. 나도 휴대폰 하나면 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니까 사무실도 필요 없고 되도록 애미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든 변명밖에 안 되네요. 신경 쓰지 마. 혹시라도 민폐가 되면 제가 나갈 테니까. 전혀 아니야. 원래부터 세 식구가 살던 집이라 크기도 딱 좋아. 에미는 보시다시피 생길 것과는 달리 정신연령이 훨씬 낮아서 제가 옆에 없으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걱정돼요. 평소에는 침착하다가도 에미의 일이라면 순식간에 허둥댄다. 이런 점도 류가 유키오를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남매가 사이가 좋아 부러울 따름이야. 내 동생 놈은 그 모양이라. 피를 나눈 게 못마땅하기 그지없다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키오 씨와 에미가 데루유키와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싶어. 모토하시 남매와 데루유키가 서로 만나면 반드시 사달이 날 것이다. 그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 내가 에미와 결혼하면 여기 들어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가게를 빼앗기 어려울 테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권리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야. 하지만 또 온다던데. 온다 해도 문턱도 못 넘게 할 거야. 우리 남매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사이가 나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유키오 씨가 마음 쓸 일이 아니고. 매부,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유키오는 진지한 눈빛으로 류를 바라봤다. 에미는 성격이 저래가지고 앞뒤 생각 없이 밀고 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해요. 근데도 매부는 성가시단 표정 한번 안 짓잖아요. 딱히 성가시지 않으니까. 혼인신고랑 결혼식 날짜 같은 것도 저 녀석 자기 맘대로 정한 것 같고.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고 신랑은 그저 들러리라고 하잖아. 생명보험 수령인도 에미로 지정하고요. 내가 결정한 거야. 벌써 매부를 휘두르려고 해요. 부부 사이가 좋은 비결이라고들 하지 않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사이에 유키오의 입가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매부 같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에미한테 낚였다는 건 알아요? 항상 내가 낚는 입장이니까 가끔은 낚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매부 낚으려다가 내가 낚였네. 남자는 낚은 적 없는데? 마침내 유키오가 웃기 시작했다. 매부, 저는 말이에요. 에미를 좀 다시 봤어요. 뭘? 이런저런 실수가 많은 동생이지만 매부를 선택한 것만큼은 옳았어요. 그건 고맙네. 전 지금 하는 일이 자리가 잡히면 바로 나갈게요. 아마 한 달 정도면 될 거예요. 서두를 거 없어. 신혼집에 그 이상 머무르면 저는 어떻겠어요. 이래봬도 저도 건강한 성인 남자거든요. 그때 에미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 분위기 다시 돌아왔네? 그렇게 말하며 여우처럼 료이 옆에 앉았다. 에미야, 넌 귀찮은 일이 생기면 맨날 도망가더라? 그치만 분위기 파악하고 바꾸는 건 오빠 주특기잖아. 내가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에미가 성가신 일을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반대로 유키오는 협상과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다. 매우 적절한 역할 분담이었다. 이 남매가 오래도록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침 7시 전인데 늦더위의 영향으로 공기는 아직 무겁고 습했다. 료와 모토아시 남매는 우라야스 선착장에 있었다. 한무라 낚시용품점이 소유한 배는 15마력의 전체 길이 5m의 작은 배였다. 지금은 조건이 다소 완화됐지만 예전에는 이런 작은 배를 다루는데도 4급 소형 선박 면허가 있어야 했다.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강변이나 배 위도 단골 손님과의 중요한 교류의 장이었다. 포인트, 릴 선택, 낚싯감의 습성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역으로 손님과 같은 조건에서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하면 체면을 구김으로 배낚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실력이 필요했다. 당연히 료도 아마추어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자신은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쥐치. 쥐치를 낚기 위한 포인트는 이미 파악해뒀다. 배불리 먹이려고 에미와 유키오가 아침도 거르게 했다. 편의점에서 주먹밥 정도는 살 줄 알았는데 정말로 현지 조달로 때울 작정이네. 에미는 약간 걱정스럽게 말했다. 에미, 그건 매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 그치만 요시는 오늘 쥐치만 잡을 거잖아. 뭐 먹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낚시니까. 우연히 잡은 물고기를 공짜로 먹다니 옳지 못하지. 료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씨를 뿌렸더니 꽃이 펴서 아 예쁘다 하는 건 취미도 뭣도 아니야. 그냥 작업이지. 몇 년 몇 월에 어떤 크기에 어떤 색 꽃을 피우려고 이런저런 지혜를 짜내고 경험을 살리는 게 바로 취미지. 낚시라면 무언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하는 법. 그러니까 오늘은 쥐치 하나에만 집중하겠어. 난 배만 부르면 상관없어. 그럼 짐 체크만은 게을리하지 마.
에미는 배낚시 처음이지? 유키오 씨는? 저도요. 이 정도 배를 다룬 적은 있어도 낚시까지 해본 적은 없네요. 배 타는 건 위험천만하다고들 하잖아. 주위에 주의를 기울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아. 자, 우선 이거. 류는 두 사람에게 약꾸러미를 건넸다. 이게 뭐야? 멀미약. 작은 배는 심하게 흔들려서 멀미가 잘 나거든. 그리고 직사광선 때문에 따가우니까 이거랑 이것도 필수품이야. 모자와 편광 렌즈를 건네자 에미는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했다. 꼬라지가 인기 없는 연예인 같아. 불평하지 말고. 셔츠는 긴팔로 입고 그리고 신발. 운동화는 안 돼. 이걸로 갈아 신어? 이건 장화잖아. 그래.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 료는 그렇게 말하며 구명조끼를 내밀었다. 요즘 유행하는 자동 팽창식이 아니라 주황색 일반 구명조끼였다. 가슴 앞에 내밀자 벨트가 땅까지 닿았다. 벨트가 이상하게 긴 것 같은데? 구명조끼는 대충 걸치기만 하면 안 돼. 에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사타구니를 지나 하체 무게까지 지탱하도록 벨트를 고정했다. 아, 이거 훈도시 같잖아. 이렇게 안 하면 막상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만 둥둥 뜨고 몸은 가라앉거든. 그리고 에미한텐 이거 하나 더. 마지막으로 건네받은 것은 젤리 같은 액체가 든 가늘고 긴 비닐봉투였다. 이게 뭐야? 여성용 휴대용 화장실. 그 안에다 소변을 넣으면 폴리머가 흡수해서 금방 굳어. 냄새도 안 나고. 여기에다 볼일을 보라고? 나와 유키오 씨는 소변은 배 위에 서서 해결하면 되지만 에미는 그럴 수 없잖아. 이거 완전히 벌칙이잖아. 에미는 오만상을 찌푸렸다. 그 모습을 흘끔흘끔 살피며 유키오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았다. 7시가 조금 넘어서 배를 출발시켰다. 오래된 엔진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았다. 뱃머리가 파도를 갈랐고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파도는 반짝반짝 빛났다. 뺨에 닿는 바람은 여전히 습했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강가 양 옆으로 늘어선 빌딩과 집을 바라보면서 다리 몇 개를 지나쳐 큐에도가와 강을 내려가자 마침내 하구가 보였다. 료는 하구를 빠져나갈 때 보이는 풍경을 좋아했다. 빽빽한 빌딩 숲은 일상생활의 상징이다. 권태와 초조, 그리고 꽉 막힌 느낌이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드넓은 망망대해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료에게 하구를 벗어나는 일이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와, 완전 기분 좋다! 조금 전까지 오만상을 찌푸린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에미가 하늘을 밀어 올리듯 몸을 쭉 뻗었다. 유키오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봤다. 유키오 씨, 무슨 일이야? 말이 없어졌네? 뭐 좀 생각하느라고. 저기요, 매부. 아까 우연히 잡은 물고기를 공짜로 먹는 건 취미로서 옳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목표를 정해서 하나에 집중하라. 바로 그 말이요. 확률이고 뭐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물이나 미끼를 던지는 건 전혀 스마트하지 않아요. 유키오가 우쭐하며 말했다. 낚시도 결국 사냥이잖아요. 그지? 사냥감의 습성을 조사하고 서식지를 확인한 뒤 기회를 노린다. 아무리 조심성 많은 생물이라도 종일 긴장하며 살지는 않을 테니까 어딘가에 틈이 생긴다. 그 틈을 노려 덮친다. 사냥감과의 심리전. 그게 사냥의 묘미래요. 그리고 캐치 앤 릴리즈 같은 허세는 부리지 말 것. 나 같은 사람은 잡을 생각이 없었던 고기나 작은 물고기는 놓아줘. 잡아 죽인 사냥감은 반드시 뱃속에 넣는다. 그게 사냥감에 대한 진짜 예의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냥해 본 적 있어?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다 땅 위에서였지만. 사냥은 역시 민족을 불문하고 수컷의 본능인가 봐요. 세 사람을 태운 배는 이윽고 수로를 빠져나와 도쿄만으로 나왔다. 갑자기 바람과 바다향이 강해졌다. 햇빛을 가려주던 것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세 사람은 온몸으로 햇빛을 받았다. 와, 장난 아니다! 에미가 환호성을 지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360도 탁 트인 시야에 왼쪽에는 도쿄 디즈니랜드가, 오른쪽에는 가사이 린카이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런 절경은 이 지점에 와서만 맞이할 수 있다. 근데 류씨, 도대체 어디까지 나갈 계획이에요? 4km 정도 떨어진 먼 바다까지? 쥐치 낚시 포인트는 동업자에게 알아뒀다. 류 본인도 사흘 전 그 장소에서 실제 쥐치를 낚았다. 조류와 수온이 변하지 않은 한 포인트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터다. 연안 근처에는 소형배 몇 척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다. 도쿄만은 예전보다 상당히 풍요로워졌고 이맘때에는 갈치, 참돔, 꼴뚜기, 문절망뚜기 신나게 잡힌다. 단골 손님을 태우는 평소라면 이 주변의 배를 멈추고 영업하겠지만 오늘은 목표가 다르다. 저기 이 앞에 섬 같은 건 없어? 섬 양쪽에서 중국군과 자위대가 대치하는 장면이라거나. 그건 센카쿠잖아. 네 지리감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치만 오빠 좀 질려. 계속 같은 풍경만 나오잖아. 경치 따위 상관없잖아. 어차피 넌 먹을 생각만 하고 따라오면서. 애미 지루한 모양이네. 료가 관심을 주자 애미가 입술을 삐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심심하다니 잘됐네. 이거 좀 부탁할게. 그러면서 옆에 놓아둔 소쿠리를 내밀었다. 안에는 많은 바지락과 팬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먹는 거야? 아니, 쥐치를 잡을 때 쓸 미끼야. 그 팬치로 바지락 살을 전부 발라내면 돼. 쥐치가 이런 걸 먹어? 게다가 발라내라니. 거봐. 애미도 조만간 낚시용품점 안주인이 되려면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유키오가 약 올리듯 말하자 애미가 투덜대며 바지락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매부.
동생이 이 모양이라. 정말로 애미 같은 애가 낚시가게 안주인이 될 수 있으려나요? 이런 흔들리는 작은 배를 타고도 멀미하지 않으니까 이미 합격이야. 히히. 매부 안 돼요. 이 녀석 또 기고만장한다고. 하긴 어느 장사나 적성이 있는 법이니까. 그 단어가 문득 꽂혔다. 그러고 보니 유키오 씨 심부름 센터를 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새삼스럽지만. 일은 그대로예요. 청소나 이사에 강아지 산책부터 결혼식 사회까지. 하다못해 노인 요양보호사 노릇까지 해요. 오, 대단하네. 그런데 그런 일은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자격증은 거의 다 땄어요. 그럼 차라리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요양보호 자격증만 있어도 요양보호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잖아. 매부. 낚시용품점은 거의 불황을 안 타잖아요? 난 다른 장사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자격증만 있다고 쉽게 취직할 수 있지가 않아요. 게다가 자격증이 있으면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요양보호 현장에서도 값싼 임금의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자격증이 잔뜩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요. 게다가 저 자신도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할까.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몇 군데 취직해보긴 했는데 전부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분명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심부름센터로 먹고 살잖아. 그럼 그 심부름센터에 맞는 적성이라는 건 뭐야? 심부름센터의 적성? 글쎄요. 한마디로 고객의 니즈를 얼마나 빠르고 적확하게 파악하느냐겠죠? 유키오는 초연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꿰뚫어보는 능력. 전 그 능력만큼은 뛰어나거든요. 그러고 보니 과연 그랬구나 싶었다. 확실히 모토아시 유키오라는 남자는 다른 사람의 욕망과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재주가 뛰어났다. 배는 마침내 육지에서 4km 떨어진 해역에서 속도를 줄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했다. 어지간해도 1시간 정도만 버티면 분명 성과가 있으리라. 물론 입질은 료의 몫이고 아마추어인 모토아시 남매에게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말해두는데 쥐치 말고 다른 고기가 걸리면 놔줘야 돼. 뭐야. 에미가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대꾸했지만 료는 무시했다. 뭐가 됐든 에미에게 낚이는 물고기는 분명 자신처럼 상당한 바보일 거다. 료는 배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모토아시 남매의 자리를 정해준 뒤 자신은 선미의 자리를 깔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해가 점점 높아지며 햇빛에 피부가 탔지만 해수면을 스치는 바람이 열을 조금 빼앗아갔다. 그래도 완전히 무장한 차림새가 고역인지 에미는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몇 번이나 훔쳤다. 세 사람 사이에 대화가 끊겼다. 유키오는 물론 에미도
입질에 온 신경을 집중한 듯 했다. 료의 견해로는 남매 중 낚시에 맞는 사람은 M이었다. 이렇게 가만히 입질을 기다리는 광경을 보면 매우 한적해 보이니 느긋한 성격이 유리한 듯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다소 성격 급한 사람이 미세한 입질도 놓치지 않으므로 물고기가 미끼만 먹고 도망치는 일은 좀처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유키오는 지나치게 신중한 면이 있는데 에미는 적당히 성격이 급함으로 낚시에 유리하다. 역시 가장 처음 입질이 온 사람은 에미였다. 오, 뭐가 막 당겨! 에미는 서둘러 낚아 올렸다. 낚싯줄이 팽팽해지며 낚싯대가 휘어졌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한참을 씨름한 에미가 낚아 올린 것은 10cm 정도 크기의 복섬이었다. 땡! 빨리 놔줘! 료의 말에 에미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주둥이가 작아서 바늘을 못 빼겠어. 아이고 참, 건들지 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낚싯대를 고정해 놓고 복섬을 발로 밟았다. 아, 불쌍해. 잔인해. 복섬은 주둥이 끝이 날카로워서 잘못 만지면 다쳐. 그래서 바늘을 뺄 때는 보통 이렇게 발로 고정하거나 펜치를 쓰지. 이런 거 보면 잡은 고기를 놔주는 게 자연보호란 생각이 안 들어. 먹지도 않고 이대로 죽이는 것보단 낫지. 그러고 나서 또다시 입질이 오지 않는 시간이 흘렀다. 대화도 없이 들리는 것은 파도가 배를 때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러자 슬슬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에미가 하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다. 아, 전혀 안 잡히잖아. 지루해 죽겠어. 조용히 해. 고기들이 다 도망가잖아. 유키오가 핀잔을 주자 에미가 다시 입술을 삐죽였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 자세잖아. 힘들어. 낚시는 스포츠의 한 종류니까 힘들지 않으면 스포츠가 아니지. 스포츠인데 상쾌하지 않잖아. 있잖아, 류씨. 이런 걸 자주 하면서도 용케도 안 질리네? 질리기는커녕 이러고 있으면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 행복하다고? 하루 행복하려면 술을 마셔라. 사흘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평생 행복하려면 낚시를 배우라는 격언도 있거든. 결혼보다 오래 간다니. 에미의 입술이 뾰족해졌다. 또 시간이 한참 흘렀다. 다음 입질은 유키오였다. 왔다! 말하기 무섭게 곧바로 릴을 감아 올렸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온 낚싯줄 끝에는 바늘만 남아있었다. 아, 먹튀 당했네. 입질이 꽤 길었는데. 그놈이 아마 우리의 목표일 거야. 어떻게 알아요? 쥐칠한 놈은 주둥이가 오므라든 모양이라서 크게 입을 못 벌려. 그래서 미끼를 먹을 때 깎아먹듯이 여러 번 쪼지. 그러다 보니 미끼는 잘게 찢어지고 바늘만 남아. 그래서 쥐치는 일명 미끼도둑으로 불리고. 고작 물고기 주제에 건방지잖아? 유키오는 당돌하게 웃으며 다시 바늘에 미끼를 끼웠다. 아무래도 승부욕에 불이 붙은 모양이다.
그러나 신중하고 집요한 점이 유키오의 장점이라고 해도 그 점이 낚시에서도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때 료가 손을 대고 있던 낚싯대가 움직이며 검지와 손바닥을 건드렸다. 낚싯줄 끝을 톡톡 건드리는 듯 미묘한 감촉. 그 감촉을 감지하려고 일부러 민감한 낚싯대와 그 느낌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낚싯대를 8대2의 비율로 구성해 조립했다. 미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싯바늘로 찌른다. 그러나 쥐치의 주둥이는 단단해서 민감하면서도 강인한 낚싯대여야 한다. 톡톡 건드리던 감촉이 팽팽하게 당기는 금속성 띤 감촉으로 바뀌었다. 드디어 물었구나. 낚싯줄을 감기 시작했다. 클러치를 껐다 켜는 것만으로 낚싯줄을 조절할 수 있는 양축 릴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낚싯줄을 자주 감아야 하기 때문이다. 쥐치의 움직임은 빠르다. 그 움직임에 대처해 낚싯줄을 빨리 감으려고 1대 5.6으로 기어비가 높은 것을 사용했다. 쥐치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 바늘이 쉽게 빠진다. 물고기의 움직임에 맞춰 바늘을 확실하게 걸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릴에 집중했다. 갑자기 릴의 감촉이 단단해졌다. 됐다. 료는 재빠르게 릴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낚싯대 끝에 걸린 낚싯감의 호흡을 읽었다. 그리고 낚싯대를 단숨에 당겼다. 낚아올린 것은 길이 20cm의 짤막한 물고기. 노리던 낚싯감이었다. 료는 물고기의 몸에 새겨진 무늬를 보고 금방 그 물고기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그거예요, 매부? 배로 건져 올린 쥐치는 선명한 푸른색 물결 무늬와 눈동자처럼 까만 반점, 그리고 커다란 꼬리가 특징이었다. 수족관에서 봐도 어색하지 않은 아름다운 물고기. 그러한 첫인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엄청 예쁜 물고기다. 날개쥐치라고 해.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수월했다. 낚싯대를 들이우자 재미나게도 날개쥐치가 물어왔다. 물고기의 움직임에 맞춰 바늘을 걸 타이밍도 익힌 탓에 이후에도 30분 동안 2마리를 더 낚았다. 에미가 특히 먹고 싶어하는 얼굴이라 서둘러 조리하기로 했다. 머리에 달린 뿔과 주둥이를 베어내고 주둥이 끝에서 꼬리 방향으로 단번에 비늘을 벗겨낸다.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아가미를 식칼로 깊게 찔러 내장과 함께 발라낸다. 등과 배를 가르면 쉽게 뼈에서 양쪽 살을 발라낼 수 있다. 오, 료씨, 마치 요리사 같아. 살을 발라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부터가 진짜 실력의 중요한 부분이지. 발라낸 살을 얇고 어슷하게 썰었다. 보거회처럼 매우 얇을 필요는 없다. 핵심은 양념이 스며들 정도의 두께냐이다. 다음으로 간을 2토막 내 하나는 간장에 풀어 양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갈아 으깨서 간장과 미림을 더했다. 그릇에 회를 담아 버무리면 간 무침이 완성된다. 자, 양념에 찍어 먹어도 되고 그대로 간 무침으로 먹어도 돼. 맛있게 드세요.
요리사 흉내를 내며 그릇을 내밀자 유키오와 에미는 망설이지 않고 한 점씩 입에 넣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몇 개월 동안 료가 친 회에 혀가 익숙해져 있을 터였다. 이게 뭐야? 완전 맛있다. 진짜 보보보다 맛있을지도 몰라.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진한 맛이에요. 이 간도 맛이 깊고. 두 사람은 료의 얼굴을 보는 시간도 아까운 듯 젓가락을 놀렸다. 그지? 그럼 두 사람은 먹고 있어. 난 좀 더 낫고 올 테니까. 식사 중인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낚싯대를 흔들었다. 애당초 이 남매가 날개주치를 잡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은 낚시에, 두 사람은 식사에 몰두하면 그것으로 족한다. 그렇게 한동안 바닷바람을 맞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가 어깨를 잡는 바람에 불안정한 배 위에 있던 료의 자세가 무너졌다. 다음 순간 료는 머리를 떠밀려 배 가장자리에 뒤통수를 부딪혔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릿해졌다. 통증이 느껴지기 전에 의식이 먼저 혼탁해졌다. 누군가가 하체로 손을 뻗었다 고 생각한 순간 료의 몸이 거칠게 들려 바다로 내던져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코로 들어온 바닷물 탓에 의식이 조금 돌아왔다. 희미하게 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붉은 액체였는데 입가로 흘러들어와 혀에 닿자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대로 입고 있어야 할 구명조끼가 완전히 펼쳐져 목에 걸린 채 떠 있었다. 어느 틈에 고정 벨트가 풀린 것이다. 그 벨트의 끝이 바다에 떠 있었지만 팔을 뻗어도 닿지 않았다. 아니, 그 전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눈을 깜빡이자 시야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배 위에서 모토아시 남매의 모습이 보여서 본능적으로 팔을 뻗었다. 살려! 입을 벌리는 순간 바닷물이 들어와 살에 들린 듯 기침이 심하게 났다. 남매는 료를 바라보며 엷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뭐야, 매부! 아직 말할 힘이 남아있어요? 유키오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뭐 시간 문제지. 보이지?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잖아. 선해염을 치려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렸다. 목에 걸린 구명조끼 때문에 얼굴만 간신히 떠 있어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다. 이유도 모르고 죽으면 억울할 테니까 가르쳐 줄게. 우리가 노리던 건 그딴 변변찮은 낚시용품점이 아니라 당신의 사망보험금이었어. 고마워, 료씨. 1억엔이나 계약해줘서. 에미가 유키오의 옆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말했잖아. 난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꿰뚫어보는 재능이 있다고. 당신이 원하는 건 여자였어. 45년 인생 내내 갈망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자. 눈앞에 매달아 놓으면 분명 당신이 덥석 물 줄 알았지. 당신이 낚은 이 날개 쥐치처럼 말이야. 바닷물이 귓속까지 들어왔다. 유키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다.
내 본업은 심부름 센터가 아니라 이런 거야. 누군가의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틈을 찾아내 파고드는 거. 그리고 그놈을 만족시키는 대신에 대가를 받지. 류 씨는 말이야,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좋은 고객이었어. 정말로 류 씨는 참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남친이나 남편으로는 절대 안 고를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를 남매라고 믿은 거 아냐. 어쩔 수 없지. 유키오가 연기를 잘하잖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그대로 입술을 맞추고 혀를 얽었다. 이제 알았지? 이 녀석 사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어. 미안, 요씨. 하지만 내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류씨가 직접 말했으니까 소원을 이룬 셈 아니겠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넘어졌다.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부딪혀서 바다로 떨어졌다. 그 기세에 구명조끼의 벨트도 풀리고 의식을 잃어서 익사. 우리는 열심히 구하려고 했지만 아마추어라서 배를 능숙하게 몰지 못했고 료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때? 누구나 수긍할 스토리지? 당신한테도 미심쩍은 외상 같은 건 남아있지 않으니. 마지막 말은 어미가 사라졌다. 료의 의식은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다. 두 사람은 배 위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얼굴도 곧 판별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바닷물이 순식간에 입과 코로 들어왔다. 류는 의식을 잃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운이 좋았네요, 류씨. 이누카이라고 소개한 형사가 침대 머리맡에서 말했다. 바다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이누카이의 설명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파도 사이를 표류하고 있는 류를 발견해 구출했다고 했다. 응급 후송됐는데 사실 몇 분만 더 늦게 발견됐다면 의사가 나설 차례는 없었을 거라더군요.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실종 신고를 한 덕분입니다. 아, 역시 데루유키가 관여했구나. 야쿠자라서 해상보안청을 드나들기는 꺼려졌겠죠. 먼 바다로 나간 배가 다소 늦는 것 정도로 해상보안청이 그리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 동생분이 끈질길 정도로 물고 늘어졌다는 듯 합니다. 새삼스럽게 데루유키를 유키오 일당과 떨어뜨려 놓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까 이누카이 형사님은 수사일 거라고 하셨죠? 수사일 거라는 건 네, 사건성이 있어서요. 한무라 씨, 바다에 떨어졌을 때의 상황은 기억하십니까? 류는 배 위에서 갑자기 유키오에게 습격당한 일부터 에미와 만났을 때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전형적인 보험금 살인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 두 사람 좀 잡아주세요. 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요. 네? 료씨를 발견한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배를 발견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유키오와 에미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중독사로요. 그랬습니까?
부검 결과 펠리톡신이라는 독이 검출됐습니다. 호흡곤란이나 부정맥도 일으키지만 관상동맥 수축 작용이 치명적인 독이죠. 잘은 모르지만 북어독인 테트로도톡신보다 70배는 강하다더군요. 그러니 그런 물고기 3마리를 간까지 먹어치운 2사람은 버틸 수 없었겠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죽었을 것이라는 게 검시관의 의견입니다. 이누카이는 잠시 말을 끊더니 료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살인 계획을 꾸민 2사람에게 보기 좋게 복수했으니까요. 저는 경시청 수사 1과 형사가 일부러 병실까지 찾아온 이유는 피해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살 사건의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누카이의 냉철한 눈이 료를 꿰뚫어봤다. 그 시선을 받은 료는 이 남자가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허탈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배 위에는 2사람이 먹은 생선 잔해가 있었습니다. 감식했더니 날개쥐치라는 물고기라더군요. 맞습니다. 본래 날개쥐치는 수온이 18도 이상인 곳에서만 서식하기에 오키나와를 비롯해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고치와 와카야마 해역에만 서식합니다. 그런데 요즘 해수온이 높아지면서 도쿄만 근해뿐만 아니라 도마코마의 앞바다에서도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간토 지방에서는 날개쥐치를 잡아도 먹지 말라고 요코야마 항만청이 경고까지 했습니다.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당신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실제로 동종업계 종사자가 당신이 일부러 날개쥐치의 낚시 포인트를 알아가려고 연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실수로 날개쥐치를 잡을까 봐서 라고 덧붙였다고 하던데 사실은 반대였던 거죠? 그렇구나. 이미 거기까지 수사의 손길이 닿았구나. 자신이 조는 사이에 2사람이 날개쥐치를 낚아서 멋대로 먹고 말았다. 경찰에는 그렇게 증언할 심산이었는데 설마 그 전에 모토아시 남매에게 습격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일 수밖에? 2사람을 쫓아내거나 관계를 끊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더군요. 그 2사람은 생활 깊숙이 침투했고 저는 어느샌가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경찰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다. 반강제로 사망보험을 계약했을 때부터 유키오 일당의 계획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그런데도 2사람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2사람의 존재가 자신의 외로움을 메워줬기 때문이다. 생명을 빼앗긴다는 불안과 또다시 외로움에 빠진다는 공포가 팽팽히 맞섰다. 저로서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진심이었다. 2사람 앞에서 범행 의도를 대놓고 지적하지 못하고 서서히 살해당하기를 기다리는 료에게는 그것이 가장 온당한 살해 방법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자신이 살해당했으리라. 아니, 실제로 살해당할 뻔하지 않았던가. 정당방위요? 안타깝게도 그 주장은 분명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2사람의 살해를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류 씨의 범행은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증거가 남아있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이 물고기 참 예쁘네요. 이누카이는 가지고 있던 날개쥐치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주둥이가 튀어나온 마름모 모양의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선명한 푸른색 물결무늬. 맹독을 지녔기에 외모가 매혹적인 것일까? 아니면 매혹적인 외모이기에 맹독을 지닌 것일까? 문득 유키오와 에미가 날개 쥐치와 겹쳐 보였다. 여기까지 7색의 독 중에서 푸른 물고기였어요. 이 작품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현실 사건도 있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어떤 의미로는 통쾌한 점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벌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적당한 결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